23번 챕터 책임이 일반 이론. 최근 경찰 간부 시험 출제 유형을 보면 굉장히 이 이론에 관한 이론과 학설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이론과 학설에 대한 부분을 결코 쉽게 넘기면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핵천에 있는 지문하고 그 홈스터디에서 주는 모의고사 기출 지문,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최신 기출에 나온 지문까지는 전부 체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 음, 한번 그럼 쭉 가보면 구성요건과 위법성과 책임의 비교, 74 경관 문제죠.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객관적 범규범위 관점에서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책임은 행위자의 행위를 국가 형벌로 비난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출에서는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반가치 판단으로, 맞죠? 결국 그 위법성도 불법에 해당하죠. 불법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반가치 판단으로 개인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반가치 판단이므로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다. 맞죠? 불법은 행위에 대한 반가치 판단이고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반가치 판단으로서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다. 가장 먼저 책임주의. 책임은 불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말은 간단하게 책임은 불법, 즉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규출에서는 책임이 반드시 불법을 전제로 하여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소개했는데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의 두 가지 측면. 고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구성요건의 고의가 있고 책임 요소로서 고의가 있잖아. 구성요건적 고의는 행위 방가치 요소, 나쁜 행위인지 판단하는 거고, 책임 고의는 심정 방가치 요소, 나쁜 마음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은 형벌이 근거가 될까? 책임은 형벌이 근거가 되므로 이 책임이 없이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형벌 제한적 책임. 형벌의 양이 이 책임의 양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형벌이 부과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양형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책임이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은 과해질 수 없습니다. 이를 형벌 제한적 책임이라 합니다. 따라서 형벌의 양은 책임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이 책임의 근거, 책임 비난의 전제 조건에 대한 설명이야.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가장 먼저 객관주의 형법 이론에서 보면, 그 객관주의 형법 이론,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론에서 보면 자유의사를 인정해.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사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의사를 인정하니까 인간의 의사는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의사 비결정론의 입장이지. 이 객관주의 형법 이론,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론에 따르면 행위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범죄 능력이 있으면 처벌하는 거고, 범죄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거지. 즉 범죄 능력이 있는 자만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야. 범죄 능력이 이제 뭔지 좀 캐치해볼 필요가 있는데, 범죄 능력이란 행위 능력을 전제로 책임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해. 행위 능력은 불법 행위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책임 능력은 자신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행위가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범이 공범 파트로 넘어가 보면 객관주의 형법 이론에서는 정범이 실행 행위에 나아가 범죄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관여한 공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공범 종속 성설의 입장을 취해. 또한 형벌론에서는 응보형주의, 이것도 기초에 나왔거든.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하는 거야. 응보형주의라고 해서. 그리고 일반 예방주의, 아까 말했잖아. 행위가 중심이라고. 그리고 자유의사를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자유의사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범죄를 가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일방 예방주의, 모든 사람은 자유의사를 가지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있는 거야. 따라서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객관주의 형법 이론의 입장,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상반되는 게 주관주의, 사회적 책임론인데, 너가 죄를 지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너를 처벌하는 것이다. 굉장히 사회 방위에 관한 그 입장이 드러나 있죠. 주관주의는. 이 주관주의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자유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럼 자유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 의사가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놈인지 죄를 짓지 않을 놈인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이 주관주의 형벌론의 입장이야. 따라서 의사가 결정되어 있다. 의사 결정론의 입장을 가지지.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져? 죄를 지을 사람인지 짓지 않을 사람인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잖아. 즉 사람 중심, 행위가 아니고 행위자 중심으로 보는 거지.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야. 범죄를 지을 사람인지 아닌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론, 주관주의 형법 이론은 행위자 중심이다. 그러니까
성적 책임과 이제 형벌 능력을 봐야 되지. 반사회적 성격이라면 처벌을 해야 되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즉, 범죄를 저지를 이 사람 때문에 사회가 피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의 입장을 보는 거야. 사회가 피해가 보내.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형벌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으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고칠 수 없다 그러면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거야. 즉, 형벌이 효과가 있는지, 형벌을 통해 이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형벌을 통해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형벌 능력이라고 해. 그리고 보면 계속 말하지만 사람 중심, 행위자 중심, 너는 죄를 지을 놈인지 안 지을 놈인지 그 행위자 중심이기 때문에 공범은 그 자체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범을 독자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주관주의 형법이론은 공범 독립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형벌에서도 보면 특별 예방주의, 아까 객관주의는 일반 예방주의였잖아. 여기는 특별 예방주의야. 왜? 모든 사람이 자유의사를 가진다는 이론과 반대로 여기는 자유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의사가 결정되어 있다. 범죄를 지을 놈은 정해져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행위자에 맞춰서, 이런 사람에 맞춰서, 범죄를 지을 놈에 맞춰서 특별 예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이게 또 뒤에 보안 처분에 관한 얘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이 근거에 관한 부분인데, 책임이 본질, 책임이 비난의 근거,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이 있는 거야. 심리적 책임론은 심리적 요소의 인정 여부, 그러니까 고의 과실의 인정 여부에 따라 책임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할 거고, 이제 규범적 책임론인데, 책임 인정이 비난 가능성 여부라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뒤에서 보면 그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서 그 고의 과실이 전부 구성 요건으로 이동되고, 책임에는 위법성의 인식만 남게 되어 비난 가능성 여부라는 평가만 남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규범적 책임이 나온 건데, 이 흐름은 이따 15번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 규범적 책임론과 에서 나오는 게 이제 전통적인 도의적 책임론. 이거는 근데 사실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데, 내가 본 책에서는 도의적 책임론을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 전통적인 도의적 책임론과 도의적 책임론은 현대적 변형 이론이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 개념이라고 나오더라고. 보면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그 타행의 가능성, 즉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건 맞는데, 보면 이제 행위자의 타행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보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그 법정에서 입증을 하겠어. 따라서 이제 그 경험 법칙에 따라 평균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자에게도 타행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이 일반이 타행의 가능성으로 이제 보는 거지. 현대적 변형 이론은 이제 이거는 살짝 플러스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결국 핵심은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을 비교하는 거. 아까 지금 했지? 이 객관주의 형법 이론과 주관주의 형법 이론을 비교하는 게 결국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을 그 비교하는 거잖아. 이게 또 중요한 파트이고, 그 다음 이제 기능적 책임론, 즉 예방적 책임론에 관련 요 쟁점이 조금씩 나온다. 이렇게 이제 큰 틀을 그리면 될 것 같고, 가장 먼저 이제 출제 빈도가 많이 높은 게 이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이 대립이다. 고전 학파의 도의적 책임론에 따르면 사람은 의사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의사가 인정되는 거지. 그래서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비결정론의 입장이지. 따라서 이 불법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이러한 의사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 책임 분간을 하고,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즉 타행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도의적 책임론, 행위보다 행위자의 중점을 다 틀렸죠. 도의적 책임론, 그리고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대해 아까 도의적 책임을 물은 거 뭐야? 아까 뭐라고 했어? 위에서 보면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하고,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거 주관주의 형법 이론 입장이었고,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이었지. 계속 이 둘이 내용을 섞어서 되거든. 그러니까 체크하도록 해야 돼. 행위자 책임으로 보는 거 뭐야? 사회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뭐야? 의사결정론. 의사 자유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유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의사가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의사결정론의 입장이고, 또 행위자, 이 행위자를 중점으로 보고, 행위자 책임을,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요거까지 체크를 해야지. 행위자 책임을 소재로 삼으면 형벌보다는 그 행위자의 개선, 교육, 재사회화 또는 위험한 행위자에 대한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한다 했잖아. 아까 계속
그러니까 사회의 방위를 보는 거잖아. 따라서 그 형벌보다는 여기는 보안 처분에 중점을 둔다는 점, 이 점까지 체크를 해야 돼. 따라서 책임이란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자가 사회 방위 처분을 받아야 할 법적 지위를 가리키는 개념이 된다.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이죠. 기출에서 보면 책임 비난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는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 책임을 형벌권 행사의 근거로 보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보안 처분 부과를 옹호한다. 행위자 책임을 형벌권 행사의 근거로 보는 것부터가 도의적 책임론이 아니잖아. 이거는 사회적 책임론이고, 또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보안 처분을 옹호하는 것. 이거는 이제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 처분에 중점을 두는 것은 그 도의적 책임론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론이지. 계속 속에서 내는 거 흐름 보이지? 자, 계속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이 그 대립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그 형벌 보안 처분에 대한 이 양측 입장이 다른데, 도의적 책임론에서는 자유의사가 없으면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책임 무능력자에게는 형벌을 가할 수 없고, 따라서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범죄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자유의사가 있는 일반인에게 가해지는 형벌과 자유의사가 없는 뭐 책임 무능력자, 뭐 예를 들면 정신병자 있겠죠.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안 처분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봐. 즉 임원론의 입장이야. 그리고 사회적 책임론은 사회 방위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자유의사가 있는 일반인에게 가해지는 형벌과 자유의사가 없는 책임 무능력자에게 가해지는 그 보안 처분이 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보는 거야. 즉 정신병자 같은 책임 무능력자도 처벌해야 된다는 거지. 앞서 얘기했지만 형벌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형벌을 부과하고, 형벌을 부과해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했잖아. 이 사회적 책임론 입장에서는 즉 형벌이 효과가 있는지, 형벌을 통해 이 사람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지, 형벌을 통해 사회를 방위할 수 있는지, 이 형벌 능력, 이 책임 능력을 그 형벌 능력이라 한다 했잖아. 여기는 형벌 능력으로 따진다 했잖아. 아무튼 기출을 보면 도의적 책임론, 의사 자유천재 맞죠? 자유의사 인정한 입장이고, 도의적 비난의 근거한 응보로 이해하며 국가의 형사제재를 이원적으로 이해한다. 이원적 맞고, 이 도의적 비난의 근거한 응보라는 단어를 내가 좀 헷갈렸는데,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죄를 지은 만큼의 벌을 주는 건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그 도의적 책임론 객관주의 입장에서 형벌했을 때 너가 죄 지은 만큼 벌을 준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체크하고, 심리적 책임론, 심리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당시 행위자가 가지고 있던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를 이해하여 이러면 이미 누가 봐도 심리적 책임론이죠. 이걸 도의적 책임론으로 속여서 출제했는데 기출에선. 그리고 범죄 능력과 형벌 능력. 도의적 책임론은 계속 얘기했지만 범죄 능력이라고 했지. 그 의사 비결정론에 근거해서 사람은 의사의 자유가 있어서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의사가 없는 책임 무능력자에게, 그러니까 정신병자에게는 뭐 형벌을 가할 수 없다고 보므로 도의적 책임론에서의 책임 능력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 능력을 의미한다. 반대로 사회적 책임론은 계속 얘기했지만 형벌 능력을 얘기한다. 더 얘기하진 않을게. 책임의 본질. 책임이 일반이론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범죄 체계론과 이 책임이 일반이론을 연결하기 때문에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범죄 체계론의 발전을 보면 이 불법 파트와 책임 파트가 있는 거야. 이제 가장 먼저 이 불법은 나쁜 행위인지를 묻는 거고, 책임은 나쁜 마음으로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나쁜 놈이라 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야.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서는 이 객관적 구성 요건을 이 불법을 배치하고 주관적 구성 요건을 책임에 배치했어. 즉 우리가 결국 범죄 체계론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고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 고의, 그러니까 주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고의 과실이 이 책임에 위치했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불법에는 객관적 구성 요건만 있잖아. 따라서 이 불법에는 평가의 대상만 있었고, 책임에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이 비난 가능성만을 평가하잖아. 따라서 이 경우 책임은 객체의 평가로 간주되었다. 여기 객체의 평가로 간주된 거, 그리고 평가의 대상, 이건 이제 기출에 나왔으니까 체크하도록 하고, 따라서 이러한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서는 이 주관적인 것을 책임으로 보므로 이 심리적 책임론이라고 한다. 이때는 책임에서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을 모두 포함하는 이 고의, 그리고 과실을 검토했다. 그러니까 책임에서 고의 과실을 검토했고, 이 고전적 범죄 체계이기 때문에 이 고의 의미에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모두 포함됐다. 이런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쭉 이제 흐름대로 이어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적 범죄책이었고, 이제 목적적 범죄책으로 넘어가는 이 흐름을 기억해야 돼.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를 책임에서 한 거야. 근데 이 나쁜 행위 이제 검토하려면 이 나쁜 마음으로 했는지 아닌지를 이 불법 영역, 즉 또 구성요건 영역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제 비판이 되게 된 거야. 따라서 이 고의 의미를 사실의 인식이 하나는 것으로 축소시키고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의와 과실을 책임 요소가 아니라 구성 요건 요소로 이동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고의의 위치가, 고의의 의미가 사실의 인식으로 축소되었고, 이게 고의와 과실이 구성 요건 요소로 이동된 거지. 이러한 체계를 목적적 범죄 체계라고 이제 하는 거야. 목적적 범죄 체계에서 행위자의 심리적인 태도, 고의 과실이 책임의 요소가 아니라 불법, 구성 요건으로 이동함에 따라 책임 영역에는 비난 가능성이라는 이 규범적 평가 요소만이 남게 된 거야. 보면 이제 이 위법성의 인식이 막 덩그러니 남게 되었잖아? 이제 이걸 우리는 그 책임 영역의 비난 가능성이라는 규범적 평가적 요소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 평가를 한다고 해서 이걸 이제 규범적 책임론 또는 순수한 규범적 책임 개념이라고 부른다. 규범적 책임론은 평가의 대상이 전부 불법으로 이동해 평가의 대상은 하나도 없고 책임에는 평가만 있다라는 비판이 존재해. 그래서 이를 이 대상이 공허해졌다라고 표현을 해.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 때 이제 이 비판이 있으면 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상이 공허해졌다는 비판에 따라 고의와 과실을 또 다시 책임으로 가져온 거야. 합의태적 범죄 체계를 보면 돼. 또 이제 고의가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있게 된 거잖아. 구성 요건에도 고의가 있고 또 책임 고의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고의 과실이 불법에도 있고 책임에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고의 과실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복합적 책임론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구성 요건 요소로서의 고의는 나쁜 행위인지 판단하는 행위방가치 요소. 그러니까 구성요건적 고의는 행위방가치 요소이고 책임 요소로서의 고의, 즉 책임 고의는 나쁜 마음으로 했는지를 판단하는 심정방가치 요소라고 한다. 이러한 범죄체계를 합일체적 범죄체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쭉 결론을 보면 책임 비난이 근거, 전제 조건이 이제 이거는데 이거는 내가 읽었던 그 형법총론 김성돈 그 6판에 그 교수의 견해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이해의 목적으로 판단하면 돼. 결론. 책임 비난이 근거, 전제 조건이 인간이 자유의사의 존재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타행의 가능성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는 증명이 불가능한 거야. 증명이 너무 어려운 거야. 따라서 또한 형법에 책임일 근거지우는 모든 요소를 규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책임을 배제시키는 요소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의 모든 요소는 구성 요건에 담겨 있는 것이고 위법성과 책임은 범죄의 가벌성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평가 단계로 이해하면 책임 개념은 순수하게 평가적 개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까 책임에는 위법성이 인식만 남게 되었잖아. 고의 과실이 전부 구성 요건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어떤 비판이 있었어? 너무 공허해진다. 책임 개념이 공허화를 초래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교수는 책임 개념의 규범화가 철저히 이루어졌음을 정정해주는 비판이어서 순수한 규범적 책임 개념을 구상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뭐 반길만한 지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 있대. 이거는 사실 시험에서 나오기보다는 좀 이해의 목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여기까지 범죄 책임의 발전과 이 책임의 일반 이론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잡고 가야 돼. 이제 내가 15번 범죄체계로 일반 이론을 또 따로 찍었거든? 딱 이제 아마 영상을 딱 만들 때는 거의 지금 이게 먼저 나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책임의 본질 여기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책임론의 정의.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행위자가 행위 당시 지니고 있던 고의나 과실이라는 심리적 상태로 이해하며 책임을 행위자의 내심의 상태에 대한 사적 판단. 그러니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이게 이제 책임에 있었던 그때니까 책임을 행위자의 내심 상태에 대한 사적 판단으로 파악하는 이론이죠. 우리가 심리적 책임론은 고전적 범죄 체계에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직 책임이 있을 때잖아. 그러니까 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행사하는 내심 상태에 대한 사적 판단으로 파악하는 이론이죠. 비난 가능성이라는 규범적 평가는 심리적 책임론이 아니고 규범적 책임론이었죠. 이때 어떻게 됐어? 규범적 책임론 이 주장했을 때 책임이 공허화된다고 했잖아. 우리 비판에서 공허화가 왜 됐어? 원래는 고의의 의미가
사실인식이 위법성이 인식 이 둘 모두 포함하면서 책임이 있었는데 고의 의미가 사실의 인식으로 한정되면서 구성요건으로 이동하고 책임에는 위법성의 인식만 남게 되어 비난 가능성에 대한 평가만 남게 되었잖아. 그리고 이를 이제 책임에는 평가만 남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규범적 책임론이라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심지어 사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나 규범적 폭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이지. 그런 이제 범죄 책임론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위협한 일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이미 자유의사를 가진 자라고 했으면 도의적 책임론이 나와야지. 왜냐면 도의적 책임론은 의사 비결정론의 입장에서 자유의사를 인정했기 때문이야.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딱 출발하는 거죠. 객관주의 형법 이론에 의해서. 심리적 책임론과 고전적 범죄 체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심리적 책임론은 고전적 범죄 체계의 책임론으로 모든 객관적 외적 요소는 불법에 속하고 주관적 내적 요소는 책임에 속한다. 따라서 고의와 과실이 책임의 본질이 되며 책임 능력은 심리적 관계가 아닌 책임 조건일 뿐 책임의 구성 부분은 아니다. 책임의 본질, 그러니까 심리적 그게 이제 고의 또는 과실이고 불법,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배치하고 외적 요소 배치한 거죠. 책임,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내적 요소를 배치했죠. 심리적 책임론에서는. 왜냐면 이때는 계속 얘기지만 고전적 그 범죄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로 가는 거야. 심리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본질은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고의 또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에 있으며 범죄 성립의 모든 객관적 외적 요소는 구성 요건과 미호성 단계, 불법 단계, 주관적 내적 요소는 책임 단계에 배치한다. 맞죠?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별거 없고. 심리적 책임론에 대한 비판, 심리적 책임론의 문제점. 1번. 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심리적 책임론에 대한 문제점, 실질적 근거 부족. 고의나 과실이 책임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근거가 없다. 기출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와. 책임조각 사유의 배제와 인식 없는 과실의 문제. 이쪽 보면 책임 조각 사유의 배제, 심리적 책임론은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지만 형법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도 특정 조건에서 책임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있음에도 형법상 특정 조건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적 책임 개념은 고의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는 건데 형법에서는 고의과실이 있어도 이 특정 조건에서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그 사례가 이제 그 기출에 나왔는데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추리소설을 읽고 살인죄를 범했잖아. 이런 경우에는 특정 경우에 형사 미성년자는 그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잖아.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 형법상 특정 조건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심리적 책임론은. 왜냐면 얘네들은 고의 과실이 있는데도 처벌할 수 없잖아.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없지. 왜냐면 심리적 책임 개념은 고의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조각되지. 고의 과실이 있어도 이런 경우 설명이 안 된다는 점 체크하고, 인식 없는 과실의 문제. 인식 없는 과실은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심리적 책임론에서 요구하는 고의나 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책임론은 인식 없는 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과실이라고 얘기하면 인식 있는 과실을 말해.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과실이고, 인식 없는 과실은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과실이야. 기출에서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적 관계를 이해하여 인식 없는 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고의 과실이 있음에도 책임 조각 사유에 의한 책임을 부정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맞죠? 인식 없는 과실 경우 책임 인정할 수 없고, 고의과실이 있어도 책임 조각 사유에 의한 책임을 부정해야 되는 경우, 고의과실이 있어도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는 이런 거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왜냐면 얘는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야. 규범적 책임은 타행위 가능성,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규범적인 비난, 즉 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본다. 계속 내가 얘기했지, 그 규범적 책임이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규범적 책임론을 이해하려면 비판부터 생각하는 게 좋아. 책임 개념이 공허가 되었다. 왜 공허가 되었을까?
고전적 체계에서 목적적 체계로 이동하는 그 흐름에서 고의 의미가 사실 인식으로 줄어들고 그 고의가 구성 요건으로 가고 책임에는 위법성 인식만 남아서 비난 가능성에 대한 평가만 남았잖아.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평가만 한다고 해서 나온 게 규범적 책임론. 그거에 대해 나온 비판이 책임의 평가밖에 안 나왔으니까 평가의 대상이 없어졌잖아. 평가의 대상은 전부 그 객관적으로 가서 불법에 비치되었으니까. 그래서 책임 개념이 공허해졌다. 너 어떤 교수의 의견에서는 굉장히 약간 그게 오히려 비판이 아니고 그 규범적 책임론이 규범적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올바른 흐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여튼 뭐 일단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심리적 관계가 아닌 규범적 평가 관계로 이해한다. 이는 행위자가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를 한 것, 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규범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뭐 규범적인 비난은 규범적 책임론이겠죠. 뭐 그래서 쭉 맞는 지문이고, 그치 뭐 딱히 뭐 추가적으로 볼 거 없는 것 같아. 계속 얘기하지만 규범적 책임론 책임 개념이 공허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맞는 지문이고. 설명했으니까 쭉 넘기고 목적적 번개 체계에서는 평가의 객체가 범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책임은 비난 가능성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왜냐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공허화됐다 책임의 위법성 인식만 남게 되어 그 비난 가능성이 있는 비판만 나왔잖아.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책임은 객체의 평가로 뭐 간주되고 그 불법의 이제 평가의 객체가 다 가버린 거죠. 왜냐면 이때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과실이 그 구성요건으로 옮겨왔으니까 평가의 객체는 그 불법에 간 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은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구분하지 않는 틀렸죠. 지금 계속 구분하고 있잖아.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뭐 이거는 약간 저자의 의견과 책임설의 입장을 이제 들어간 건데 그냥 참고 정도 하면 돼. 하지만 근데 책임설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 책임설에 따르면 여전히 위법성 인식이 독자적인 책임조절을 강조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고의 의미가 축소되고 위법성 인식만 책임이 나왔잖아. 따라서 이제 책임설에 따르면 여전히 위법성 인식이 독자적 책임조절 간주되는데 여기 책에서는 위법성 인식의 책임 요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비난 가능성을 판단하는 규범적 평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되고 위법성 인식 여부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이야. 위법성 인식은 책임 요소로 간주될 수 없으며 책임의 인정은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나 정당한 이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자의 전에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책임설에 따르면 여전히 위법성 인식이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간주된다. 하지만 뭐 이런 비판이 있다. 이 정도 체크해 주자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적 책임론, 기능적 책임론이라고 많이 하더라고. 예방적 책임론은 전통적인 책임론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형법이 이론에서는 책임을 묻기 위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후에야 비로소 예방의 목적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예방적 책임론은 책임을 묻는 단계, 즉 형벌을 부과하기 전 단계인 책임심사 단계에서부터 형벌의 예방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형벌을 부과하기 전 단계인 책임심사 단계에서부터 형벌의 예방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책임 비난의 근거를 전통적인 가구, 허구적인 타행위 가능성,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서 찾지 않고 형법이 현실적인 목표인 예방의 필요성에 주려는 접근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형벌을 부과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예방적 관점을 반영하게 됩니다. 기능적 책임은 본질을 예방이란 형벌의 목적 맞죠? 일반 예방 목적에 의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견해로 형벌 목적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에만 형법상 이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예방 목적이 이해된다고 하니까 맞는 내용이죠. 기능적 책임론의 비판. 일반 예방에만 집중하니까 개인의 책임 이유가 약화될 수 있다. 두 번째, 형벌 목적은 형벌론에서 추금이 다르므로 아까 얘기했잖아. 그 장점이다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을. 형벌을 부과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예방적 관점을 반영한다고 했잖아. 따라서 형벌 목적은 형벌론에서 충분히 다르므로 책임론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 거지. 쭉 보면 뭐 얘는 일반 예방적 목적이 책임 개념을 정의하고 형벌의 주된 이유가 된다고 보았으며 형벌의 목적을 사회에서 깨진 규범을 다시 안정시키는 기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형법,
법률과 형사정책, 어떻게 법을 지향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정책, 이 관계를 혼동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일반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개인이 왜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주의 중요한 기능이 무시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적 책임론에 대해서 형벌 목적의 고려는 형벌론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책임 판단에서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기능적 책임론은 책임 개념을 예방으로 대체함으로써 책임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맞죠? 기능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형벌 목적의 고려는 형벌론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책임 판단에서 검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 맞는 질문이죠. 책임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기능, 책임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며 기능적 책임론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형 이 질문이 나왔고 내가 이제 이것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갑은 저녁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타인 주택에 방화를 한 상황이야. 쭉 보면 책임은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이다. 심리적 책임론이죠. 심리적 책임론은 심리적 사실이자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고의가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인식 없는 과실 그리고 그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죠. 이에 의하면 정신병자 갑에게는 방화에 고의가 있으므로 방화에 대해서 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심리적 책임론은 고의가 있으나 책임 조각 사유에 의하여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으며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 결과에 대한 심리적 관계가 없는 인식 없는 과실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다. 비난 가능성에 대한 평가만이 나왔다. 규범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입장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실이 불법으로 넘어가고 책임에는 위법성 인식, 비난 가능성에 대한 평가만 남아 책임을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하며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차행위 가능성이 책임의 중심적인 요소이며 비난 가능성이 책임이 본질이 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이 전부 불법으로 이동해 평가의 대상은 하나도 없고 평가만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를 대상이 공허해졌다라고 한다. 위 대상이 공허해졌다는 비판에 따라 고의가실을 다시 책임으로 가져왔다. 따라서 고의가실이 불법 나쁜 행위인지 판단에도 있고 책임, 나쁜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한 판단에도 있으므로 고의가실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를 복합적 책임론이라고 한다. 범죄책으로 따지면 합일세적 범죄책이론으로 온 거죠. 이제 흐름이. 이에 따르면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고의는 행위방가치 요소, 구성요건적 고의이고 책임 요소로서의 고의는 심적 방가치 요소, 책임고의라고 한다. 책임은 형벌 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기능적 책임론이죠. 예방적 책임론의 입장이고 책임 비난의 근거를 전투적인 가구, 허구적인 타행의 가능성에서 찾지 않고 형벌의 현실적인 목표인 예방의 필요성에 주려는 접근을 한다.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기 전 단계인 책임 심사 단계에서부터 형벌의 예방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형법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혼동함으로써 일반 예방의 관계에서 책임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기능을 무시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하면 이제 책임 일반 이론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생각보다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